여러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위대한 탐험가이자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용감한 인물로 배우셨을 겁니다. 낯선 바다를 건너 인류의 지평을 넓힌 영웅적인 서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의 깊은 욕망과 광기, 그리고 탐욕으로 점철된 잔혹한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의 발견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콜럼버스의 진짜 얼굴과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유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익숙한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과연 콜럼버스는 어떤 동기로 망망대해로 나섰고 그의 발길이 닿은 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5세기 유럽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경제는 동방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특히 후추,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는 음식의 보존뿐만 아니라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귀한 품목이었고 황금은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육로 무역로가 사실상 막혀버린 것이죠. 유럽인들은 동방의 풍요로운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새로운 무역으로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곧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죠. 그는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을 넘어선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어쩌면 종교적 열정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아래 숨겨진 개인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여러 왕실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왕실의 화려한 연회에서 콜럼버스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자신이 상상하는 동방의 이미지를 설명했겠죠. 황금과 진기한 향신료가 가득한 낙원의 모습은 국왕과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해 계획이 스페인 왕실에 엄청난 재물과 영광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북적이는 항구에는 동방으로 향하는 무역선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콜럼버스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서쪽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단순히 지도에 없는 땅을 발견하겠다는 순수한 탐험 정신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죠. 왕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종교적 사명감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직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다는 은밀한 꿈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성공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을 테죠. 과연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모두가 꿈꾸던 황금의 낙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그의 항해가 시작되던 그 순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콜럼버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그리고 유럽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친 대서양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그의 항해는 단순한 지리적 탐험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었죠. 우리는 이제 그가 마주한 신대륙의 문이 과연 누구에게는 희망의 문이었고 누구에게는 절망의 문이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마침내 콜럼버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유럽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친 대서양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그의 항해는 단순한 지리적 탐험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었죠. 우리는 이제 그가 마주한 신대륙의 문이 과연 누구에게는 희망의 문이었고
누구에게는 절망의 문이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의 함대는 망망대해를 가르며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평선은 끝없이 이어지고 밤하늘의 별자리만이 유일한 길잡이였죠. 몇 주, 몇 달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된 항해 끝에 드디어 1492년 10월 12일 새벽, 한 선원의 외침이 정막을 갈랐습니다. 육지다. 그 순간 모든 선원의 얼굴에는 안도와 환희가 교차했을 겁니다. 콜럼버스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명예의 문이 열리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테죠. 그는 돛을 내리고 배를 정박한 후 웅장한 기세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실의 깃발을 꽂고 십자가를 세우며 그 땅이 이제 스페인의 소유임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속하는 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타이노족이라는 순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유럽인들이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신이거나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채 배에서 내리는 콜럼버스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노족은 유럽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나누어주며 따뜻하게 맞이했죠. 그들의 손에는 작은 금 장신구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는 유럽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들의 순수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관대하여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칼도 모르고 저항할 줄도 모른다. 고작 10명의 병사만 있다면 이들 모두를 정복하고 무엇이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콜럼버스가 발견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복과 지배의 본질을 얼마나 일찍부터 꿰뚫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주민들의 순수한 환대는 유럽인들의 탐욕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비극의 서막이었죠.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타이노족의 온화함과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려는 교활한 속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이 가진 금 장신구를 탐했고 그들의 땅에 황금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첫 만남은 단순히 두 문명의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환대를 베풀었지만 다른 한쪽은 이미 약탈과 착취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죠. 신대륙의 문이 열리던 그 순간 이미 비극적인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콜럼버스는 총독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가 꿈꾸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에 이 아름다운 섬들은 황금을 품은 거대한 광산으로 비쳤을 테죠. 그는 원주민들에게 무리한 할당량을 정해주고 정해진 양의 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처벌했습니다. 강제 노역은 타이노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는 금 채굴 작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극심했죠. 반항하는 원주민들에게는 스페인 병사들의 채찍이 가해졌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기미를 보이면 잔혹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불탔고 평화롭던 공동체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들이었죠. 타이노족에게는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천연두, 홍역, 독감 같은 질병들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유럽인들의 총칼보다도 더 치명적인 속도로 원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했던 타이노족 인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줄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었던 섬은 순식간에 거대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콜럼버스의 발견은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대규모 학살과 문화 파괴의 실상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의 냉혹한 지시 아래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사회구조는 송두리째 파괴되었고 텅 비어가는 원주민 공동체는 인류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대한 탐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전 이야기에서 콜럼버스의 발견이 가져온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셨죠.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대한 탐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인류의 도덕적, 윤리적 경계마저 허물어뜨린 그의 항해를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어떻게 잔인하게 파괴할 수 있었는지, 또 그 파괴가 어떻게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차례인 것이죠. 그의 신대륙 발견은 비단 히스파니올라 섬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지구적인 파괴와 착취의 거대한 서막을 열어젖히며 수많은 생명과 문명을 집어삼킨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콜럼버스 이후 유럽 열강들은 황금과 새로운 땅을 찾아 신대륙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씨앗을 뿌렸고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끌려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죠. 금과 은 같은 값비싼 자원들은 끝없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고 이는 유럽 문명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원주민들의 터전과 생명력이 송두리째 빼앗긴 대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무역로가 개척되며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었지만 그 연결의 이면에는 피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콜럼버스의 발견에서 비롯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한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용감한 탐험가이자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위대한 선구자로 기억해왔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그를 영웅이 아닌 학살자이자 정복자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동상들이 철거되거나 훼손되고 그를 기리는 기념일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재평가의 움직임 때문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오랜 통념을 깨고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침묵의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려는 인류의 뒤늦은 성찰이자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역사를 보다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서사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죠. 콜럼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발견과 정복의 경계, 문명 간의 충돌,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문명의 발전이라는 명분이 대규모 학살과 문화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은 성찰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항해가 가져온 참혹한 실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역사적 죄악의 무게와 그로 인한 고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고통받는 원주민 후손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주의의 잔재 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는 결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웅 서사 뒤에 가려진 비극적 진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왜 필요한지를 이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해야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도 수많은 시선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모든 면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